강의 제목이 뭔데 쓸모있는 바보들 유스풀 이디어트. 그 선생님이 지은 겁니까? 아, 예. 그렇지 않고 제가 그럴 만한 어떤 수준은 안 됐고, 이 책이 참 그 중요하고 또 좋은 책,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쓸모있는 바보들 이 책은 그냥 품절이 돼가지고 예. 도서관에만 있어요. 도서관에만 있어가지고 참 이런 책은 잘 안 찍어내네. 이 책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쓸모있는 바보들이라는 용어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이 모나 책을 원래 이제 백악관에서 근무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아주 뭐 쓸모있는 바보들이라는 용어가 레닌이 한 말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된다 뭐 그러기도 하네요. 그러기도 하는데 글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굴을 내낸 사람은 이제 요 책의 저자. 근데 일반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폴 존슨이라는 사람 책 있잖아요. 폴 존슨. 폴 존슨 책은 뭐 어떤 거든지 폴 존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막 다 보셔도 됩니다. 아주 그 중요한 책인데, 이 폴 존슨도 원래 좌익이었습니다. 공산당에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젊은 시절에는 이제 그 좌익 그 기관지의 뭐 기자, 편집장 이런 일도 했다. 근데 뭐 모던 타임스라는 책은 이제 좀 읽어보시면 우리 현대사에 대한 얘기, 마이크 아주 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나갑니다. 어떻게 강의 내용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예, 엄청 됩니다. 네? 헌책도 하게 됩니다. 이게 중고 서점에서도 이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책을 갖다가 지금 뭐 분실을 해가지고 그 도서관에서 다시 빌렸는데, 그 우리나라 도서관 인프라 그래도 상당히 잘 돼가 있습니다. 잘 돼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정독 도서관에서 빌렸는데요. 정독 도서관 아시죠? 저기 삼청동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자리인데, 어지간하면은 뭐 웬만한 구별로 도서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책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래서 이 책 보시고 그다음에 지식인의 두 얼굴 뭐 이거 상당히 이제 또 자연스럽게 강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쓸모있는 바보를 혹은 위선자들. 이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보들인지 위선자들인지 참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이제 많이 드실 텐데, 심지어 좀 저렇게 엽기적일 수가 있는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여기 이제 몇몇 그 사르트르, 이에치카, 그 다음에 라이트 밀스, 그 다음에 루이제린즈 뭐 이런 대표적으로 4명 정도를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도처에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한국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나 늘어서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끝에
그 슈페터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경제학자입니다. 오스트리아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 사람 책을 이제 좀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예전에는 좀 보고, 예전에 뭐 좌익들도 잘 안 보고 우파들도 잘 안 보고 그렇게. 우파들은 우파 입장에서는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는 슈페터는 자본주의는 결국 이제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서툰 이제 손이 잘 안 가는 거고. 그다음에 좌익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 사람 책을 또 보면은 또 좌익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고 왔는데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책을 좀 보고 자주 인용을 하고 경고를 하는데 이런 쓸모 있는 바보들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 이제 지식인들에 대한 이야기, 지식인들의 허위의식, 그리고 단순히 바보이기만 한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는 그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강한 체제고 이제 그런데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 지식인들 때문이라는 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쓸모 있는 바보, 결국 쓸모없는 바보가 되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보. 근데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제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았던 분 한 분을 이제 소개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의 서구 이제 선진 국가들의 수많은 어떤 지식인들이 뭐 러시아 혁명에 열광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련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도 소련이 붕괴, 소련과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할 때까지도 계속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들떠있던.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초창기부터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단언을 했던 세계적인 지식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사르트르, 뭐 책을 안 보셨다 하더라도 이름은 아마 이래저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르트르.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결혼을, 계약 결혼을 했죠. 보바르, 시몬드 보바르.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뭐 둘 다 수재입니다. 보부카치하고 수석, 차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년간 계약 결혼을 하고 정식 결혼은 안 하고 뭐 동반자로서 뭐 살았다 이런 건데, 이 사진은 1955년 이제 북경 방문했습니다. 중국에 공산화되고 나서죠. 사르트르는 중국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모택동파입니다. 마오주의자, 마오주의자. 자신은 그렇게 자체에 대해서 하는데, 일찌감치부터 이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에 이제 동조하는 입장을 이제 보였습니다. 사르트르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이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 이제 반수운동, 헝가리에서 반수 봉기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소련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입장으로 조금 돌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더욱더 사르트르는 중국에 심취를 합니다. 중국에 심취를 해가지고 더욱더 이제 모택동을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는데, 알베르 까미라는 어떤 사람, 작가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네, 다 뭐 유명하죠, 한국에서. 이 사람 사르트르하고 상당히 친했습니다. 친했는데, 근데 까미는 반공주의자였어요. 요즘 뭐 우리 아주 뭐 강경하게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익적 입장에 저는 동조는 하지 않는, 뭐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제 상식 수준의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고 작가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거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에는 동조를 안 하는 입장이었죠. 싸움이 다투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련에 대한 입장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투고 이러면서 헤어집니다. 사르트르하고 까미하고 이제 결별을 하고
메르로퐁티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메르로퐁티라는 사람이 이제 사르트르를 맹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헛개비에 정신 팔린 울트라 보수주의. 그래서 이 사르트르의 행적이라든가 말들을 쭉 좀 따라가다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그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뭐 학생들 또 지식인들 프랑스 좋아하죠. 예, 사르트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뭐 책들도 많이 보고 소설도 쓰고 그다음에 뭐 철학적 정치 철학적 에세이도 쓰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의 내면의 어떤 저런 동기가 뭘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써무선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는데, 예, 그다음, 예, 이 뭐 지난번 강의에서도 한번 잠깐 소개했을 때 이제 사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 소위 이제 1968년 프랑스 68 혁명 혹은 보통 5월달이었기 때문에 5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저 68년 시기에 저는 다 퍼져나갑니다. 이제 또 저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 좀 세계적인 어떤 현상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68년에 저 이제 소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랄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현대적인 어떤 그러니까 저 시점을 68년 저 시점을 그러니까 구좌파와 신좌파의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분수령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르트르가 이제 적극적으로 뭐 선동에 이제 나섭니다. 선동에 나서가지고 뭐 혁명을 부추기고 선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뭐랄까요 가장 우상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떠받들고 혹은 이제 상징처럼 이렇게 됐던 또 존재가 또 모택동이었습니다. 이 모택동이 이제 계속 이제 프랑스, 사르트르, 68혁명, 모택동 뭐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끔찍한 어떤 또 조우를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이 사르트르 본인도 마찬가지고 68 이 소동을 누렸던 이제 젊은이들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문혁을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당시 이제 프랑스의 이 소동의 이제 모습들이 마치 이제 유럽판 혹은 프랑스판 이제 문혁 비슷하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뭐 흉내를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문혁하고 차이는 좀 있었죠. 매우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매우 퇴폐적이기도 했었다. 근데 이 시기가 이제 참 묘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시기가 68년, 이 60년대 이 시기는 뭐 한국은 아니었지만 세계적으로 적어도 유럽은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이제 전쟁의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손실을 이제 상당히 회복을 하고 미국의 역할이 컸죠. 상당히 회복을 하고 전반적으로 70년대 들어가면 이제 오일 쇼크도 오고 그러면서 한 차례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한번 요동을 치게 되죠. 세계 경제 전체가.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60년대 전반은 적어도 서구 선진 자본주의 세계 같은 경우는 매우 풍요로운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 그 시기에 앞장을 서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자고 현재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이제 조금씩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그 풍요의 시기에 일어난 어떤 소동이고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차를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뭐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세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혁명의 소동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뭐 가난의 문제라든가
어떻게 좀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포착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때는 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무엇을 하자고 한 것일까요? 그 다음 이 학생들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사르트르가 이제 68년 어떤 이 소동 당시에 맹렬하게 이제 선동을 내대고 그래서 뭐 그전에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드골 이때는 또 프랑스는 드골 시대였습니다. 드골하고 사사건건 충돌을 합니다. 드골 대통령,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사르트르가 드골을 그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해야 되죠. 욕을 하는데 뭐라고 욕을 하는 거냐면은 나치다, 히틀러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골의 이제 추종 세력도 만만치 않죠. 그다음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 2차 대전 당시에 사실은 이제 자유 프랑스라는 이름으로 나치하고 싸우면서 프랑스의 체면을 살렸죠. 대단한 어떤 뭐 군대를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그 존재감은 충분히 과시할 수 있게 한 거는 전적으로 드골의 공이죠. 그래서 사실상의 현대 프랑스의 국부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또 재건을 해냈습니다. 프랑스를 재건을 해냈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프랑스가 그래도 좀 이제 갖고 있는 몇몇 주요 산업들, 뭐 원자력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주요 산업들 관련해서는 그 다 그러니까 드골 시대 때 세팅이 다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드골이 그 세팅해놓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랑스가 어느 정도는 행세를 할 수 있게 됐죠. 그 이상의 발전은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드골의 역할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프랑스를 다시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사르트르는 드골은 나쁜 놈이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르트르 입장에서 보면은 드골은 이제 꼴통이라고 생각이 들죠. 꼴통, 보수주의자, 우익 뭐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골의 수하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골 정권의 사람들이 도저히 지금 못 보겠다 해가지고 사르트르를 체포하자. 근데 이제 드골이 거절을 하죠. 체포를 하자라는 게 이제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 그러니까 알제리 독립 문제를 가지고 드골이 막 날뛰고 그런 드골이 사르트르가 맹렬하게 날뛰고 앞장서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68년면 당시에 심지어 사실은 이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 집에 폭탄이 하나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파는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 있는데 드골은 사르트르를 체포하는 걸 이제 막습니다. 안 된다. 참 멋있는 표현으로 그도 프랑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사르트르가 바로 볼테르다. 뭐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이제 비록 반대파고 이렇긴 했지만 그랬다. 근데 이 이제 이 사르트르가 이제 드골을 그렇게 이제 맹렬하게 비난을 했지만 참 이제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다 요 앞인가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보통 예, 조금 이따가 아까 방금 말씀드리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사르트르 1905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죽은 이 시기 이 1980년 시기도 또 굉장히 재미있는 시기인데 한국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저때가 또 영국에서는 이제 대처 시기죠. 그러니까 대처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레이건, 영국에서는 대처.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리버럴 혹은 진보주의자들 우위 혹은 전반적으로 좌익의 우위의 어떤 그 시대였던 데서 조금 이제 벗어나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반격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루어지던 시기도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만한 어떤 그러니까 입장에 있잖아요. 이미 이제
70년대 말에 병색이 완연했고 80년대 죽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르트르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폴포트. 폴포트. 킬링필드 아시죠? 폴포트가 이제 프랑스에 파리에 유학을 해가지고 1951년인가요? 프랑스 공산당에 이제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 활동을 하고 그런데 유학을 해서 프랑스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사르트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 지식인인데 자그마한 사람입니다. 사팔뜨기이기도 하고 폭력을 좋아합니다. 폭력. 참 묘한 건데 폭력을 좋아해가지고 폭력 선동을 합니다. 폭력은 불가피하다. 드골의 이제 그러니까 드골 정권의 이제 그 사람들이 저 안 되겠다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미워서 프랑스가 그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하도 폭력 선동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겁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 당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지식인들 가운데 서구 지식인들 가운데서 폭력, 테러리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떠들어댄 말할까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현대적인 어떤 그러니까 시초를 이뤘다고까지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걸 행동주의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랬는데 글쎄요. 이 사람이 이제 사르트르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나중에 그러니까 뭡니까 드골을 이제 맹비난하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린 이제 폴 존슨이라는 어떤 작가가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트르가 드골을 이제 나치나 다름없다, 히틀러나 다름없다라고 비난을 했지만 드골이 히틀러와 2차 대전 당시에 싸우고 있을 때 그는 파리에서 연극 대본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력과 이제 테러리즘을 옹호를 하죠. 그 영향을 파리에 유학했던 폴포트가 영향을 받습니다. 폴포트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캄보디아의 khmer rouge 이제 정권이 이제 들어섰을 때 주축이 됐던 8명 중에 보자. 전부가 안가요? 다 프랑스에 유학을 했고 8명의 지도자 중에서 5명은 교사, 1명은 대학 교수, 1명은 공무원, 1명은 경제학자 이렇게 되고 전부 다 이제 사르트르가 목청을 높이고 있던 50년대 이 시기에 프랑스 파리에서 다 공부를 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폭력 교리 이걸 또 흡수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폴 존슨은 이 책에서 지식인의 책에서 이 집단 살인자들은 사르트르의 이명적 아들들이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보다 이게 명언일까요, 망언일까요? 쭉 보시고 많은 게 있었는데 몇몇만 이제 좀 추렸습니다. 스탈린 서기장 동지는 우리가 모르는 보급 정보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이제 그러니까 언제 나왔던 얘기인가 하면 이미 이제 그러니까 스탈린 어떤 체제, 스탈린 시대의 문제점이 서구로 막 알려주고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사르트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련과 스탈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조금 돌아서는 거는 이제 그 헝가리에서 반소 봉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 전에 근데 헝가리 이제 반소 봉기를 이제 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저랬습니다.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소련의 스탈린 체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만행들을 폭로를 하고 또 그게 속속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리고 6.25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잘 안 알려져가 있죠. 사르트르라는 사람 6.25 관련해서 저런 입장입니다. 6.25가 북침이래요. 사르트르 북침이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까미하고 이제 결별을 하게 된 스탈린에 대한 평가 문제도 있었지만 6.25 전쟁 문제도 있었습니다. 막 다툽니다. 6.25 전쟁은 미국의 사주에 의한 한국의 북침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르트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외에도 서구의 당시 소위 진보적이다라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말고 참 명언이죠. 소련에는 완벽하게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수용소 군도를 폭로하고 한 이제 솔제니친에 대해서 이제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솔제니친은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다. 진보적인 어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못 따라가는 덜 떨어진 시대착오적 인물이다. 그러니까 소련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폭력 이야기를 이제 했었죠. 그 폭력의 교리를 갖다가 열심히 이제 배운 폴포트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혁명적인 인물을 죽여 없애야 한다. 야, 대단하네. 그 다음에 이제 또 50년대에 또 현상이 하나 있었죠. 뭐 50년대, 60년대 뭐 사실은 2차 대전에 이제 그걸 상흔을 딛고 잘 회복은 해나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정치적, 그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소동들이 많습니다. 50년대 또 그러니까 쿠바 혁명이 일어나죠. 체게바라는 지금도 하나의 상품이죠. 혁명 상품입니다. 그죠? 사르트르가 이제 체게바라도 좋아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20세기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다. 저때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죠? 20세기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 체게바라다. 그럴까요? 네. 다시 드골은 나치 같은 사람 심하죠. 심하고 조금 이제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드골이 이제 나치 히틀러하고 싸움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사르트르는 아무것도 안 했죠. 펜때 굴리고 있었죠. 글 쓰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입진보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그런 표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폴 존슨이 날카롭게 저렇게 주장합니다. 연극대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토라는 소설 제목은 들어보셨죠? 네. 보셨든 안 보셨든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누가 이런 멋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놨다. 구토의 한 대목이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은 그 내용의 하나 이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한 뭐 드러낸 주제이기도 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토록 권태롭고 지루한 일상 대체 어떻게 견디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사르트르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의 글 저작은 특히 이제 다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논리적 서술보다는 시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류들은 그 사람의 이제 감성, 감정, 정서가 보다 더 쉽게 반영이 되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그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 견뎌야 그래서 막 행동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좀 정작 그러니까 총 들고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병사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죠.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시위를 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것을 누가 우스꽝스럽게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미 이제 그러니까 60년대, 68년쯤 되면 이제 나이도 이제 많아지죠. 이제 뭐 50년대도 마찬가지, 60년대도 마찬가지 계속 그러니까 체포됩니다. 이제 노친네에 가까운 사람이 뭐 그때 옛날에는 조금 더 일찍 늙었으니까 뭐 계속 데모하다가 잡히고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쭉 이렇게 연결돼요. 사르트르, 폴포트, 킬링필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강의했던 유튜브로도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제 자코뱅, 그다음에 방대 대학살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유튜브에 들으실 때 열렬한 숭배자, 열렬하게 숭배를 하니까 숭배한 그대로 해버리네요. 그래서 뭐 수많은 끔찍한 사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사진 하나 정도는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참 끔찍한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49년도 파리에 유학해가지고 51년도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53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카메르 루즈, 카메르 루즈라는 게 레드, 빨갱이라는 카메르 빨갱이라는 거잖아요. 붉은 붉은 카메르 뭐 이렇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권을 잡아가지고 75년에서 79년까지 저 숫자에 대해서는 참 뭐 여러 가지로 오르락내리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시 이제 캄보디아의 인구의 추산부터가 뭐 710만에서 800만에 이르기까지 이제 차이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 다음에 살해된 어떤 사람 뭐 200만에서 250만까지 오르락내리락. 물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죽은 사람 30만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어떤 인구가 어쨌든 죽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사르트르든 누가 이제 붙인 어떤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폴포트를 위시한 이제 크메르루즈의 그 리더들 그룹들이 저기 이제 파리에 유학하고 있을 때 이제 뭐 공산당 당원이기도 하고 혹은 직접적인 당원이기보다는 그 주변을 얼쩡거리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뭐 좌익임내하는 어떤 그 좌파들하고 이제 교류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프랑스에서는 캐비어 좌파라고 불렀다네요. 캐비어 좌파. 롤스로이스 좌파라는 어떤 용어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뭐 롤스로이스는 다 아실 테고 그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강남 좌파네요. 강남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알 때 제가 참 좀 그 신기합니다. 그죠? 참 강남 사는 분들이 다 괜히 이제 욕을 먹는 거 비슷한 건데 캐비어 좌파, 롤스로이스 좌파, 강남 좌파. 그 사람들과 폴포트 뭐 이런 류의 사람, 폴포트 그룹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어떤 이제 저런 사람들, 사르트르 등등의 저런 캐비어 좌파 지식인들은 그룹을 지어 다니면서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게 말해서 뭐 대화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혹은 이제 말로 이제 폼을 잡는 걸 즐기는 문화가 있었죠. 프랑스의 살롱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
그 오를레앙 공하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를레앙 공이 평등공, 별명이 평등공이었는데 자기 집 궁이죠, 그죠? 사람들 왕족이었으니까 거기에 뭐 거실 하나를 개방을 해가지고 살롱, 그걸 살롱이라고 하는데 살롱이 이제 기본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이제 계몽 사상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계몽 사상을 계몽주의자들을 적극 옹호하고 뭐 그래서 뭐 평등공이라고 불렸다.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을 이제 촉발시키는 하나의 문인 제공자, 적극적인 어떤 조장자의 역할을 하고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 계승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 아들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작을 벌이고 어떻게 해내고 근데 이제 그 루이 16세하고 앙투아네트를 다 죽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본인도 못 잘려서 죽었다는 말이니까 그죠? 그 유튜브로 올라가서 그거 보시면은 많은 또 생각을 하시게 그런 어떤 프랑스에 이제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보글보글 모여 뭔 얘기들을 주고받았겠습니까?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쁜 놈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이제 사르트르 같은 어떤 지식인들, 캐비어 좌파들. 그 다음에 후진국에서 좌익적 표현을 빌자면 이제 제3세계 뭐 이런 데서 온 이런 어떤 사람들, 뭔가 변혁 혁명을 갖다가 꿈꾸고 있는 이런 사람들, 교류를 내가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나쁜 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사르트르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프랑스에 프랑스는 어쨌든 또 저 시대는 여전히 또 이런 건 아닙니까?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인상은 이런 거는 있었죠. 프랑스가 문화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뭐 미국 뭐 그런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서구 문명의 정수고 제일 선진국이고 중심이다. 이런 어떤 위신이 존재했던 또 시기이기도 하죠. 환상이죠, 환상. 환상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분위기. 거기에 대지식이.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르트르는 일찌감치부터 스타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연예인에 가까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팬덤을 거느리고 뭐 바람둥이이기도 했었고 본인이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권태에 못 이겼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글을 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버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참. 뭐 그런 걸 가지고서 뭐 그건 이제 반은 이제 농담이 섞인 얘기겠으니까 비난하기는 뭐 합니다만 어쨌든 뭐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 근데 입에 함부로 이렇게 폭력, 죽이 없앤다 이런 이야기를 달고 다니면서 떠들어대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흡수를 해가지고 돌아간 폴포트는 이렇게 그 다음 아까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지식인의 얼굴 말씀드렸듯이 이제 폴 존슨의 책은 뭐 어떤 책이든지 이렇게 쭉 이제 보시면 많은 어떤 도움이 되는 명저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이런 책도 있고, 모던 타임즈 같은 경우에서는 수많은 책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모던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고 추천해요. 그리고 이 책도 정말 명저고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좌우의 문제라든가 지식인의 허위의식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들을 또 떠나서도 뭘까요? 그러니까 정치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인간에 대해서 오히려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잠시 성찰을 해보는 그 기회를 주는 계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데도 도움이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막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그 폴 존슨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좀 신랄하게 좀 씁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마르크스는 학문적으로는 자질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 폴 존슨이 마르크스를 평가를 하면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면모가 있었다. 시인, 저널리스트, 학자 이 세 가지 면모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강했던 거는 시인적 자질. 그다음 두 번째 저널리스트, 세 번째가 뭐 학자다움 뭐 이런 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마르크스의 모든 저작들은 따지고 보면은 그냥 뭐 그런 거다. 그런 이제 시와 같은 작물이지 그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평가할 만한 게 못 된다라는 거는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시각이 있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이제 사르트르 뭐라고 표현을 해놨죠? 행동하지 않는 지성. 참,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뜯는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막 뜯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행동은 안 하는 사람이다. 뒤에 이제 조지 오웰 그 소개드리겠습니다. 뭐 조지 오웰은 직접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지 오웰이 또 굉장히 또 잘 안 알려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지 오래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것 중에 2003년에 이제 비로소 이제 공개된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참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다 킬링 필드를 의심하면서 이건 도올이죠. 읽어볼게요. 아무리 빨갱이라 할지라도 어려서 선임 노릇을 했고 캄보디아가 불교국이었습니다. 성각자예요. 뭐 그렇죠. 성각자로서 프랑스 유학을 했습니다. 귀국에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훌륭한 교육자의 모습을 지녔던 인물이 자국민을 200만 명이나 학살하는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흡혈귀로 변신할 수 있을까? 김용호 씨가 쓴 책에 앙코르와트 월남가라 2005년도 책.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킬링 필드는 그 자체가 미국의 조작이며 흑우다. 사실 뭐 이 사람 말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표절입니다. 요 내용도 표절입니다. 폴포트 정권 때 죽은 사람은 3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기아와 질병 때문에 죽었다. 이런 류의 내용 자체도 막 그냥 좀 누구 걸 좀 옮겨와서 하는 얘기. 누가 그랬는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쪽으로 귀결된다. 이 사람 도대체 뭘까요? 예전에 사실은 이제 처음 김용호의 이제 책이 이렇게 좀 나왔을 때 그런 제목이 여자란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동양학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목들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이것저것 많이 보고 도움도 되고 괜찮구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보게 됐다. 약간 이제 그 옆길로 나간 얘기지만 참고로 무슨 말이에요.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어떤 일본의 이제 그러니까 학자, 대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상사 아주 이제 대학자인데
27살 때인가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동경대 출신이고 이제 그 장교로서 2차 대전 때 이제 참전도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은 이제 그 기념비적인 명제인데 참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양반 27살 때 쓴 책은 저는 좀 읽고 이해를 하게 된 게 50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참 이해를 하게 돼가지고 근데 정말 명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그 일종의 추천 이제 그 한국 번역판에 소개를 한 그 추천사 비슷한 책을 그 글을 쓴 게 김용국 씨인데 그때만 해도 그 글을 보면은 저러지는 않았구나라는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그 변화를 했을까, 변신을 했을까.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를 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바보일까요? 위선자일까요? 사기꾼일까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순히 미친 것 같지만은 않아요. 뭐 저는 어떤 때는 광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쭉 그간에 이제 이런 행적들, 은행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않은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좀 묘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킬링필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다음 뭐 사실은 뭐 따로 제가 챕터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메인으로 소개 안 돼서 이 사람은 빼버린 게 뭐 굳이 소개를 하다 보면 소개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사실을 뺐습니다.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사람도 좀 엽기적입니다. 롤스로이스 좌파입니다. 미국에 돈 무지하게 버는 사람입니다. 대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킬링필드는 사기야라고 이렇게 뜨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말이 막 이렇게 이제 바뀌어갑니다. 4단계로 이렇게 폴 존스 신랄하게 지적을. 자, 제1단계 학살은 없었다. 서구 선전기관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 이제 팩트가 자꾸 알려져 들어오니까 말이 바뀝니다. 작은 규모의 살인이 있었던 것은 같다. 그러나 이는 월남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니컬한 서구의 인도주의자들이 캄보디아의 고통을 이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참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단계 조금 더 인정을 합니다. 살인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대규모더라.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전쟁 범죄 행위가 캄보디아 농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한 결과이다. 이야.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난사 남탓 비슷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2차 대전 이후는 확실하게 이제 미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지식인 세계 혹은 이제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식인 세계, 이 정치 세계에서 보면은 이념 세계에서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만산 미국 탓이 만산 미국 탓. 그냥 그냥 미국이다 미국. 또 북한도 그러죠, 그죠? 모든 자기 실패 산에 나무 없는 것도 미국 탓이죠, 그죠? 북한에. 네 번째라는 게 거리 있는 캄보디아 전문가들 중 한 사람에 의하면 최악의 학살은 1975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폴포트 정권이 집권하고 시작된 그때가 아니라 1978년 중반에 일어났고
마르크시스트 그러니까 좌익들 때문이 아니라 보수주의자, 인종주의자 그리고 반 베트남 요인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 요컨대 폴포트는 이러한 범죄에 책임이 없고 사실은 미국의 범죄다. 킬링피입니다. 그렇답니다. 이 사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참. 이 외에도 촘스키는 참 명은 망은 정말 많이 남깁니다. 예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대단한 사람이기도 한데 어느 학자로서는 이제 일가를 또 정점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학적 성취를 이룬 대단한 사람입니다. 변형 생성법 그런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자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 일을 합니다. 정부 쪽에 일을 하는데 뭐 하는 거 하면은 적국의 암호를 이제 그 해독하고 하는 아주 대단한 언어학자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적국 암호 어떤 암호 소련 암호 해독하고 그러겠죠. 정말 이상합니다. 예, 정말 이상합니다. 예, 그다음 자 이제 뭐 이런 참 유명하고 말썽도 많고 하는데 이에치카 소개드리겠습니다. 나 참 이에치카에 대해서 이렇게 꼭 소개를 하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왜 그 사건 아시죠? 그 변호인들 영화 나오고 한 거 아시죠? 그게 어떤 사건인지 거기에 이제 변호사 등장하는 분 있잖아요. 예.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산에 이런 이제 순박한 이제 나름대로 좀 개혁적이면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 학생들 이게 이제 이 공안적 힘이 좌익으로 이렇게 몰려 체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선 분의 이야기죠. 그 영화로 나오고 그랬었죠. 누굽니까? 노무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덕분에 이제 정말 그러니까 잔악한 짓을 했구나 이런 식의 인상이 이제 씌워지면서 이 사람의 이에치카의 가장 유명한 책 안 읽었다 하더라도 그 제목을 들어는 봤을 만큼 이제 그 유명한 역사란 이제 무엇인가 이런 어떤 책. 그 책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잡아가서 어쨌다.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느냐, 얼마나 간악한 야만적인 정치적 탄압인가 이렇게 이제 인상지어지고 요즘도 저 책은 역사란 무엇인가는 마치 이제 꼭 읽어야 되는 이제 필독서처럼 추천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시간이 나면은 읽어는 보되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아까우면 절대로 볼 필요는 없는 책입니다.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은 본인 자신도 인정을 하는 거지만 저는 그냥 단순한 이제 학술서는 아닙니다. 학술적인 아니고 학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 궤도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한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자기 변호서, 자기 방어를 위한 어떤 책인데 무엇이었던가 하면은 자신의 당파적 입장에 대한 비난이 더 세지자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써낸 말하자면 이에치카 나 자신을 위한 변명 이런 것에 가까운 책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변명하기 위해서냐? 냉전이 이제 격화돼 들어가면서 이에치카에 대한 비난이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학계에서 당신은 너무 정치적 입장이 편향적이다. 어떤 편향? 소련에 너무 기울어져가 있다. 당신 공산당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정식으로 어떤 당에 가입한 이런 것들은 또 안 보이니까. 근데 정말 맹렬한 어떤 친소주의자, 어떤 표현을 빌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참 이때도 대처 시대인데 신념을 간직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어떤 신념? 결국에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소련이 대표하는 사회주의가 세계를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쓴 책, 가장 길게 쓴 책이 이제 말하자면 뭐 간단하게 소련사입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역사인데 14권이 갑니다. 저는 안 보았습니다. 예. 봐야 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너무 많기도 하고 28년 동안 썼다네요. 예. 뭐 감동받아서 썼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도 사르트르하고 좀 비슷한 어떤 면모, 그 다음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 어떤 또 사람하고 비슷한 면모들이 있습니다. 참 뭘까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열광했던 대상은 오히려 뭐 소련, 스탈린, 레닌 이런 것보다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엽기적이까지 좀 하다. 2차 대전 직전 스탈린, 히틀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안은 스탈린과 히틀러를 동시에 옹호하는 협정, 독소불가침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독소불가침 협정.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이제 더욱더 이렇게 이제 깊어지기 전에 독소불가침 협정, 히틀러하고 스탈린 사이에 서로 이제 침공을 안 한다. 뭐 이런 어떤 조약이 이제 맺어집니다. 그게 이제 잘된 거, 높게 평가를 하고. 또 그러면서 또 희한한 게,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체인벌린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그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사진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동영상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막 흔듭니다. 이것이 이제 뭐, 오늘의 우리의 이제 평화다 뭐 이러면서 체인벌린 이제 수상이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서명하고 나서 좋아가지고 흔들흔들 자랑을. 공항에서는 미국의 공항에서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오고 뭐 그리고 자기 그 수상 관저 앞에서 또 인파들이 모여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이로써 이제 그 전쟁은 없다, 평화가 확보됐다. 그 다음에 바로 전쟁 터지죠. 이틀 바로 이제 전쟁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체인벌린 같은 사람도 이제 이념적 측면하고 좀 다르게 그 사람도 뭐 좌익에 놀아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바보에 들어가는 이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늘 자주 인용되고 회자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그 평화 바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근데 이제 그게 잘 됐다고 적극적으로 또 옹호했던 사람이 또 이에이치카였습니다. 참 묘한 어떤 그 사람이죠. 근데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자료가 부족하고 제가 이제 뭐 독서가 부족했어요. 이 사람의 개인사적인 어떤 계기가 깊숙하게 있었는지는 짐작은 잘 안 됩니다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히틀러든 스탈린이든 그런 걸 계기를 해가지고 그 이전의 유럽의 기성이었던 거니까 시스템, 체제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교체돼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표출해 나온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소련사 같이 이제 어처구니 없는 책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다분히 당파적인 역사라고 무식 이런 거 말고, 사실은 이제 상당히 또 명조로 이제 평가되는 어떤 그 책이 있습니다. 이 학적 자질도 뛰어난 분이고 했기 때문에, 뭐 20년간 뭐 이런 식의 책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학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서술로서도 아주 이제 입장을 떠나서 높게 평가되는 그런 책도 써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사 그 문제가 되는 역사란 무엇인가로 오게 되면, 역사란 무엇인가 제치고 오게 되면 완전히 그냥 좌익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당연히 왜 가입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 그냥 이제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바로 그런 책인데, 저도 이제 대학 1학년 때 처음 읽었습니다. 바보라고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은 거거든요. 이해치카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다지 글을 잘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거의 동어 반복에 가까운 얘기가 이제 쭉 되고, 내용은 조금 이따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칸은 막시즘이 전체주의를 옹호로 합니다. 뭐 히틀러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스탈린 높게 평가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유럽의 그 이전에, 그러니까 유럽 문명의 근대 문명의 성과이기도 한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시즘이 가장 성공적인 전체주의, 그리고 소련의 사회복지 정책은 유럽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다. 그리고 소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먼 사람,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사르트르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르트르는 좀 뭐라고 할까요? 연예인 같은 면모로서 막 팬덤도 끌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람은 이제 점잖은 이미지에 학자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식의 입장에 그 얘기를 했다라면 안 알려져가 있는 겁니다. 별로 안 알려져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봤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잡아놓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70년대 말에는 등소평이 모택동 노선을 버리고 개방과 개혁으로 간다고 비난을 또 합니다. 이쯤 되면은 좀 원리주의자 같은 생각도 들죠. 굉장히 교조주의자 같은. 그러니까 등소평의 개혁 개방조차도 일탈이라고 할 만큼의. 그다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행적적으로 순서대로 히틀러 참 좋아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20대였고 이런 사람이 이제 외무성에 근무를 해서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영국 그 타임스 논설을 이렇게 했다. 유럽에는 새로운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런 질서가 나타나게 될 것. 히틀러로 있습니다. 예. 아마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목격했을 때부터 뭐 이론적으로든지 뭐 감각적으로든지 뭔가 거대한 어떤 거니까 변혁의 순간, 이런 이제 문명사적인 역사적인 대변혁의 순간에 들어섰다고 느끼면서 막 가슴이 뛰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앞전에 강의에서도 거듭거듭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통념과는 다르게 히틀러가 어떤 존재였는가, 스탈린과 히틀러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들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동시대의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도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 반유대주의라든가 뭐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러시아 혁명이나 히틀러 현상이나 이런 게 낡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에 들어오는, 그리고 어떤 뭐 사회주의적인 어떤 내용도 가지고 있는 비슷하게 보였다. 자, 이제 1940년이면 이미 이제 전쟁 때입니다. 7월 1일자 타임스에 본인이 쓴 거라. 저 내용을 보면은 아, 좌익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선거권만 인정하고 일할 권리나 생존권을 부정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일할 권리, 생존권, 민주주의에서 더 중요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이야기할 때 사회조직과 경제 계획을 배제하는 낡아빠진 개인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내용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대로 마르크스에 닿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바 있죠? 막스적인 어떤 이야기. 그런. 그러니까 막스가 늘 입에 달고 다녔던 게 진정한 자유란 하면서 개인주의에 함몰돼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자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부르주아적인 어떤 허구고 허유의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막스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 경제적 특권에 의해 무력해진 정치적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평등,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건설을 얘기할 때 그것은 최대한의 생산, 그것보다는 공평한 분배를 생각을 한다. 사회주의잖아요. 이 사람의 눈에는 히틀러도 스탈린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포착이 됩니다. 아, 이게 히틀러와 스탈린이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고까지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더 이 상이 잘 그려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앞전 강의에서 이 이제 나치즘, 파시즘과 볼셰비즘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동시에 입장한 하나의 전체주의의 쌍생아들이었다. 이런 부분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것으로 올라가자면 그 뿌리는 자코벤적 폭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코벤, 볼셰비즘, 볼셰비키, 그 다음에 파시스트, 나치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 사람은 그렇게 느꼈네요. 그죠? 이 사람 이에이치 카, 그 유명한 역사학자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느껴요. 이에이치 카의 입장에서 경쟁과 자유시장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생명을 다했다. 경제의 계획화, 결국 사회주의 형태가 미래의 대안이다. 자, 또 히틀러. 히틀러는 마르크스와 레닌이 시작한 19세기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이라는 과제를 완성하였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이런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마크시스트보다도 더 괴물 아닌가요? 히틀러하고 레닌이 합쳐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르트르처럼 막 잡아주게 뭐 이랬을지도 알 수가 없는. 뭐 히틀러, 마르크스, 레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 그래서 19세기의 낡은 어떤 걸 체제를 전복시킨다. 그래서 좋은 거다. 과제를 완성했다. 그래 돼야 된다.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네, 그 다음 또 소련 찬양입니다. 결론적인 어떤 부분도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20세기를 묘사한 그림의 중심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신념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다. 평전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대처 시기죠. 10년쯤 뒤에 소련과 사회주의는 완전히 붕괴되고 사라집니다. 근데 어떻든 이 칸, 히틀러를 또 그렇게 포착하고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만큼이나 소련, 레닌, 스탈린을 그 대단하게, 특히 2차 대전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관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전쟁 때 이렇게 보니까 원래 러시아는 농업 국가였는데 이게 그 전쟁 이걸 이제 치르는 이걸 할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어떤 거니까 그 뭐랄까 공업력을 보여준다. 소비에트의 기적 같은 전쟁 수행 능력. 이것은 계획적 공업화의 그 성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래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적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소련사, 소비에트 러시아사를 써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쭉 쓰는 겁니다. 이걸 써나갈 때 냉전 시대였죠. 양대전쟁이 냉전으로 치열하게 긴장 속에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작가는 거의 일방적으로 소련을 옹호를 합니다. 심지어 아까 이제 앞에 나왔던 킬링필드, 그 다음에 솔제니친에 의해서 알려졌던 수용소금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도 절대로 그걸 갖다가 인정은 안 합니다. 반 스탈린, 반 소련 정서가 극으로 치달았던 때에도 칸은 흔들림 없이 결국에는 주변의 어떤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권의 수많은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은 소련을 모방하고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개개인의 복지와 기회의 종합이 50년 전의 러시아보다 현재의 러시아, 즉 소련입니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사람 특유의 논법인데 저런 어떤 수많은 어떤 정치적 시비들을 저렇게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논법, 논박의 방법론이 역사란 무엇인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늘 강조를 하는 건 역사적 맥락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도덕적 잣대. 이 사람이 이제 도덕적 잣대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것이기도 한데 그런 것을 갖다 대해서 뭐 말하자면 어떤 그 변혁의 시기 순간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희생은 나오기 마련이고 근데 그런 역사의 긴 흐름 맥락 속에서 보지 않고 그 각각을 끊어서 도대체 사람을 왜 죽였냐 얼마나 죽였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 오웰 리스트. 아까 제가 이제 오웰에 대해서 오웰 리스트라는 어떤 그 용어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웰 리스트. 조지 오웰 1984 원래 사회주의자였죠. 사회주의자로서의 기본 신념은 버리지 않았던 스페인 내전에도 참전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체주의, 볼셰비즘, 나치즘 이런 데 대해서는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독특한 조지 오웰이 이제 이건 뭐 남기고 얼마 뒤에 바로 이제 그 작고를 합니다. 38명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영국 정부 이제 그 정보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 줍니다. 뭐 이 사회도 참 아스캐스틀러 이런 분들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그래서 아마 그분 관계 있는 뭐 처제인데 그 직원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오웰이 리스트를 넘겨줍니다. 38명. 의심스러운 사람,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 이렇게 하고 넘겨줍니다. 근데 저게 이제 밝혀진 거는 1950년 이제 상황인데 2003년
53년 뒤에 반세기가 이제 넘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절대로 기용하면 안 되는 사람. 더군다나 이 시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을 또 치르고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제 그 냉전이 이제 미래와 대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막대에 들어가는 본격화대에 들어가는 이런 것 같은 이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미묘한 어떤 시기입니다. 1950년은 어떤 해입니까? 또 6.25 전쟁 그런 해. 그만큼 이제 요동치는 이런 식이죠. 네. 오렌지스타. 비밀 공산당이군. 그 동조자로 의심되는 38명이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산권을 대상으로 한 무슨 이제 선전 작업이라는 프로파간다 이런 거 할 때 그런 중요한 일로 관련해서 쓰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면서 넘겨주고. 호주가 한번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소셜리스트였기 때문에 좀 많이 아는 거죠. 많이 압니다. 임에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널리스트이기도 했고 40년대 중반부터 비밀 공산당원 동조자 등으로 분류된 명단을 스스로 정리를 쭉 했답니다. 135명을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건 확실하다 도저히 안 된다라고 넘겨준 38명. 그 다음 뭐 그냥 몇 명만 이름도 모르는 이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노란 표시하면 이름 딱 조지 오웰이 넘겨준 리스트에 딱 나와가지고 E.H. 칸 딱 나와가지고 좀 밑에 가니까 또 낯익은 이름 하나 보이십니까?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이 소위 그 메카시즘으로 그러니까 곤욕을 치는 피해를 입은 희생자, 피해자의 또 대표적인 어떤 뭐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얘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그 메카시즘의 그 야만성, 난폭감을 또 이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근데 조지 오웰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네요. 저 사람 안 되라고 했네요. 그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아이작 도이처, 이런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 사람도 좌익입니다. 뭐, 이런 거 쭉, 이런 걸 쭉 나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E.H. 칸, 안 돼. 라고 이미, 아마 9년인가, 48년인가 49년인가, 얼마 뒤에 이제 좀 폐결해 반세기 이상 전에. 그때 변호인들 영화, 그죠? 그러면은 달리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자, 이제 그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거기 리스트에 나와 있었던 사람. 피트 스몰릿 기자. KGB에 포섭된 간첩이었다. 근데 어떻게 간첩이 됐느냐? 킴 필비. 킴 필비라고 케임브리지. 이 케임브리지 그 패거리 이제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이제 이 그룹들 여기에 킴 필비 저 사람이 결국에는 소련에서 죽었나요? 모스크바에서 죽었나?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참 영국의 최고 엘리트인데 꼬심을 당했다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이제 넘긴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그 간첩인데 킴 필비가 또 피터 스몰릿 기자를 또 포섭을 하고 이렇게 간첩으로 만들고 킴 필비는 그 유럽 이제 영국의 이제 신문상으로도 그렇고 지식 수준에서 아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모만으로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은 킴 필비가 그
간첩이라니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꼭 떠오르는 이제 몇몇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좀 나오고 윤희상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아직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영보 또 마찬가지로 윤희상 이런 사람들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말이 바뀌어가지고 신영복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특히 얼마 전에는 모든 것은 단알조다. 모든 것은. 네, 그런 애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윌터 듀란티라는 사람, 이제 MIT 기자로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퓰리츠상을 받았답니다. 30년대 소련 고도로 이제 퓰리츠상을 받았는데 당시 이 시기가 그 러시아의 혁명의 이제 문제점 그 뒤에 이제 흑막 같은 것들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뭐 대기근도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드리는 기억이 나실 그 시기인데 이거 다 뺍니다. 다 빠져가 있어요. 당시 그러니까 소련이 겪고 있던 문제점, 어려움 이 사람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무튼 없어요. 그런데 32년도에 퓰리츠상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MIT 기자도 MIT 참 뉴욕타임스 글쎄 참 좀 문제가 있죠. MIT의 문제는 꽤 오래된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그 검증을 안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MIT의 명예를 위해서도 퓰리츠상을 회수하는 게 좋겠다는 까지 결론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일 리스트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말 같지도 않은 기사, 이제 그러니까 퓰리츠상을 받았던 저 기사가 말 같지도 않은 게 저런 내막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면서 허걱한 거죠. 이쯤 되면 퓰리츠상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거는 뭐 유야무야 넣는 거. 그 다음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 이게 가장 유명한 문구인데요. 그래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쓱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기 쉽죠. 그런데 이걸 조금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의 당파선이 관철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라는 단어를 막스주의자 혹은 당원으로 딱 바꿔놓으면 금방 이해가 되죠. 역사란 마르크스주의자 혹은 당과의 부당한 상호작용, 즉 당의 의지라면은 바꿀 수 있다. 이 얘기가 돼요.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목적에 따라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재구성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앞에서 쭉 보셨지만 칸은 실제로 엄청나게 고집스러운 친소 좌익군자입니다. 신념을 갖고 돌아가십니다. 소련과 스탈린을 끝없이 찬양하다. 스탈린 시대에 죄악상이 다 폭로됐을 때도 입을 다물어버려요. 이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동문서답으로 비껴나가면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특유의 특기고 뭐 일종의 논박의 수법이죠. 그렇게 61년도에 역사란 무엇인가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입장이 너무 편향된 것 같아라는 이제 비판이 쭉 오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자기 변호사로서 당파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쓴 거였습니다. 저 속에 이미 저 시기는 61년도 저 책에 나오던 시기는 소련의 저 문제점이 다 알려지고 있던 때입니다.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뭐 반성적 언급이고 사실은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쭉 그렇게 쓰져버려요. 그 흐름으로 쭉 보다 보면은 저게 61년도 책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알려졌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저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습니다.
저렇게 되면 한번 젖어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유일한 논점은 추상적이고 초역사적인 기준을 세워서 가치를 배제하는 겁니다. 가치론을 배제를 하고 이 사람이 늘 논박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정치학자 뭐 이런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국제정치적 체제, 세계 체제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기독교 문명 자체에 대한 어떤 거니까 당시에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이 전환기에 서구의 많은 어떤 그러니까 진보를 자처하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뭐 이런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했듯이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 문명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초역사적인 기준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종교잖아요. 종교적 가치관. 그런 어떤 도덕적 기준 가지고 안 된다. 그것이 역사적 행위를 심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게 그런 책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모든 그러니까 변혁의 시기 또 정치 행위 속에서는 말하자면 국가와 국가가 전쟁이 있다 그러면은 전장터에서 전사를 한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되죠.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요? 적어도 이러저러 정치적인 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애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다 빼버려. 필요 없어. 역사적 맥락.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몇 천만을 죽였던 간에 어떠한 도덕적 잣대로 갖다 댈 수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늘 얘기해왔던 이제 역사 발전에 불가피한 어떤 법칙, 계급투쟁에 불가피한 이렇게 쭉 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 킬링필드도 하나의 그러니까 다만 만행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역사적 사건이 되어버리고 다 이제 뒤엉켜버립니다. 촘스키 같은 얘기들도 다 저렇게 이제 통하는 겁니다. 이제 만사 그러니까 폴포트와 사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심오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먹물들의 약점이 그런 건데 무슨 뭐 법칙 생각을 하고 너무 심오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간단한 문제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막 죽이면 안 되죠. 차라리 먹물이 안 들어가면은 그 간단한 것은 바로 느낍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촘스키의 그 4단계의 그 궤변을 늘어놓는 과정들을 쭉 보십시오. 쭉 가가지고 아 죽기는 많이 죽었더라. 미국 탓이다. 이렇게 가. 또 여기서도 또 비슷한 겁니다. 이 논리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거는 불가피한 역사적 진행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저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매우 사악한 책이라고까지 말씀드립니다. 역사학적으로 역사학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평가할 만하고 읽을 만한 어떤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런 어떤 그 이전에 어떤 다른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조류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실증주의 어떤 사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그런 식에서는 안 된다라고 제기한 굉장히 가치 있는 논점으로서 높게 평가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아주 그러니까 세밀하게 말하자면은 충분히 비판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읽는다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스타디를 해야 될 것들을 짚어가면서 간다라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없이 이 권위를 갖다가 후광 효과를 등에고 빙자를 해가지고 사람을 의식화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자신도 전혀 모르는 사이 이 책에는 단 한마디 그런 거 없습니다. 좌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소셜리즘, 좌익, 혁명 그런 거 찬양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젖어 들어가 버리게 되는 책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책이야말로 노골적으로 혁명이라는 단어를
그냥 앞에 앞세워가지고 막 하는 책보다도 그러면은 일단 긴장을 하고 보잖아요. 그런 책들은 그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교과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해치가는 훌륭하고 거리 있는 역사학자구나. 근데 젖어 들어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사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조금 쉬었다가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 나올 때는 잠시 쉬었다가 뭐 어렵지는 않아죠. 네? 오해는 사회주의 신앙을 가진 굳이 비유하자면 조대한 선배 같은 입장이었다. 조대한 선배. 나는 늘 그렇게 상상이 돼요. 좋은 일.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그렇게 생각해요.